네, 이제 3단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은 무장 독립투쟁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중학교 때 아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들어봤을 거야, 그치? 두 전투에서는 먼저 순서가 중요하고요. 6월 달에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10월 달에 청산리 대첩 이렇게 일어나고, 먼저 이제 봉오동 전투를 누가 지휘했냐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직접적으로 다 지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략적으로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는 뭐라고 우리가 배우냐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대가 원래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연합 부대라고 하는데, 어쨌든 홍범도 장군은 대한 독립군 을 지휘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연합부대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보면 대한 독립군 말고도 다양한 군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다는 거지, 일본하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대표적인 그냥 참고로 써두면요, 최진동 군무도독부군, 안무 국민회군 등의 다양한 여러 독립군 부대가 힘을 합쳐서 일본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벌였던 전투가 바로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1920년 6월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타격을 입히니까 일본이 열받잖아, 그지? 열받아서 만주 지역에 있던 독립군들을 싹 다 없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사이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에요. 훈춘 사건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핑계로, 이걸 핑계로 우리나라 이제 독립군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작전인데, 일본이 돈을 주고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마적대들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대한 독립군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가서 불태우고 이랬던 그 사건이 있어요. 그거를 독립군 짓이야 이런 식으로 일본이 핑계를 대면서 이제 다 소탕하려는 작전을 펼쳤던 이게 조작 사건이에요. 어쨌든 이걸 구실로 독립군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간도에 있었던 이 봉오동 전투를 일으킨이 아니라 지도했던 이러이러한 여러 군인들이 일본이 대략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토벌하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가지고 청산리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본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병력이 이제 서로 일본이 독립군 토벌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이 왔고, 우리도 더 힘을 합쳐서 더 큰 세력으로 힘을 합쳐서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크게 승리를 거뒀어요. 이 청산리 대첩은 그 홍범도와 최진동 안무 같은 이런 분들도 다 합류를 해서 김좌진 장군이 지휘했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김좌진 장군이 북로 군정서군을 지휘했는데, 이 부대를 비롯한 여러 독립군 연합 부대가 백두산 부근에서 대파를 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밑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조금 먼저 파악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먼저 봉오동 전투가 여기서 일어났고,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대첩은 여기서 일어났고, 그래서 그 사이에 훈춘 사건을 계기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기억이다, 니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 전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각각 이게 봉오동인지 어디가 청산리인지 이런 건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산리 대첩까지 1920년에 다 끝났죠.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일본이 이 패배를 이제 좀 곱씹어 보니까 단지 이러한
독립군들만의 힘으로 일제를 다 없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면은 밥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역, 우리가 요 지역을 간도 지역으로 했던 거 생각나지, 그죠? 그래서 간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 일반 그 백성들을 학살을 하게 되는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을 벌여요. 간도 참변이라는 사건을 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 그래가지고 우리 그 독립군들이 충격을 받고, 아, 이렇게 피해를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그 중간에 원래 이제 이쪽에 우리 여기서 보시면 서간도에서 봉오동 전투, 북간도에서 청산리 대첩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지? 근데 이러고 나서 간도 대첩, 간도 참변이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해요. 그래서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요. 러시아에 있었던 자유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하필 우리 독립군단들은 러시아로 가게 됐냐? 왜 가게 됐냐면, 러시아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내전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내전을 일으켰던 그런 군인들이 뭐 이렇게 파가 있단 말이지, 그죠? 근데 혁명군대였던 적군이라면 적이 이제 불굴 적자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사회주의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 적군이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유시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좀 내전 같은 것도 있었고, 서로 예를 들어 적군이 우리가 너희 도와주는 대신에 너희 무장해제해라, 이런 걸 좀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내부적으로 반발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부적인 주도권 전투 싸움과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걸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우리 독립군단들이 여기서 이제 독립군인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새롭게 3부라는 거를 성립하는데, 3부라는 거는 일단은 그 세 그룹의 어떤 뭐 단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때는 참정신으로 외우면 되는데, 참은 참의부, 정은 정의부, 신은 신민부 라고 기억하면 되고, 순서대로 1년씩 1923년, 1924년, 1925년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이 3부는요 결국은 뭐 민정 조직과, 그러니까 민정은 백성을 돌보는 뭐 정치적 기구라 생각하면 되죠. 민정 조직과 군인들이죠. 이거를 갖춘 어떤 정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졌잖아,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그 독립군들을 좀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이 요거와 요 사이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는데, 1925년이에요.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 일제와 만주 지역의 군인들의 어떤 단체 집단이 있었는데, 얘네끼리 이제 손을 잡고 체결한 거예요. 뭘 체결했냐? 미스야 협정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그 중국 땅에서 조선인이 만약에 들어와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침입을 해서 들어와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일본에게 넘긴다, 뭐 이러한 내용의 어떤 그 협정이에요. 그래서 그럼 일본이 이걸 체결했던 이유는 당연히 뭡니까? 탄압하는 거죠. 누구를? 우리나라 누구를요? 우리를 독립군을 탄압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둘이서 뒤에서 이렇게 협정 같은 걸 체결해서 어쨌든 우리 독립군들을 위협했다는 거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뭔가를 더 적극적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3부가 세 개로 찢어져 있었으니까 이 시기에 뭐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나 이러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합치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었거든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3부가 다시 새롭게 개편돼요. 3부를 합치자라는 운동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 가지로 찢어져 있었던 게 다시 두 개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혁신의회, 두 번째는 국민부입니다. 국민부는 남만주 지역이고 혁신의회는 북만주 지역이었는데 이 조직의 산하에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국민부 아래쪽에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관련된 군인들인 조선혁명군이라는 걸 조직했어요. 그리고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한국독립군이라는 군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체제를 정비하고 개편하려고 노력을 했다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를 다시 정리하면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포인트는 아까 말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각각 누가 지휘했고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독립군의 실현의 과정,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미스야 협정이라든지 이렇게 중학교 때 뭐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있습니다. 미스야 협정의 사료가 교과서별로 다 실려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대해서 위치가 미래인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그 북쪽 지역이 있다고 하면 참의부가 먼저 여기 아래쪽, 제일 아래쪽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부가 그 가운데, 신민부가 제일 위쪽에 세워졌다 정도로 좀 파악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거는 1920년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1920년대 때는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고 뭐 미스야 협정 이런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3부 이런 거를 세우는 그런 흐름으로 갔다면 이제 1930년대가 되면요. 그 다음 프린트를 봐야 돼요. 1930년대 옆으로 넘어옵니다. 1930년대가 되면요. 한국과 중국이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게 되는 한중연합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주 지역에 아까 우리 정리했던 뭐 여기 생각나죠? 혁신의회 아래쪽에는 한국독립군, 국민부 아래쪽에는 조선혁명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정리가 됩니다. 자, 남만주 지역은 아까 국민부 그쪽이었죠?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 정리한 것처럼 조선혁명군이 여기서 활동을 했고요. 북만주 지역에서는 아까 우리 정리한 것처럼 한국 독립군이 여기서 이제 활약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 지도 그려놓은 것처럼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남쪽에 있는 남만주는 조선혁명군이고 북쪽에 있는 북만주 지역은 한국 독립군이다. 지청천, 그 다음에 양세봉 이렇게 좀 알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북만주 지역에서 지청천이라는 분은 이쪽 지역에서 중국군과 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요. 그 전투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이쪽에 쌍성보 전투 하나 써둘게요. 1932년입니다. 연도까지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걸 정리하는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전투 이름을 통해서 이게 1930년대다. 그리고 만주 지역이다. 그리고 한국 독립군의 활약이다. 이런 거 정도는 좀 알아둬야 돼요. 고등학교 공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뭐 대전자령 전투.
이게 1933년이고요. 중간 지역에서는 뭐 사도하자 전투 1933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순서로 본다면 여기서 처음 일어나서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전투를 벌였단 말이죠. 이런 게 한국 독립군들의 활약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이쪽 아래쪽 남만주 지역에서 영릉가 전투,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이름이 나오면은 아 조선혁명군이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면 좋습니다. 결국 이게 뭐라고 1930년대 때는 한국과 중국에 합쳐서 연합군들이 싸웠던 거고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한국 독립군이 누구와 어떤 애들과 손을 합쳤냐면 중국에서도 중국 의용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을 하는데 중국 호로군이라고도 하고 중국 의용군이라고도 하고 항일 중국군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말해. 이렇게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항일 투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이제 뭐 그 항일 중국군, 조선 의용군 이렇게 중국 의용군하고 힘을 합쳐서 싸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1930년대 항일 투쟁이다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청천 장군은 여기서 이제 1930년대는 만주에서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을 때 주요 이제 역할을 하신 분으로 총사령관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쪽 프린트로 가서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의열단이라는 단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일단 의열단은 3.1운동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비폭력 투쟁만으로는 뭔가 좀 독립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조직적으로 무장 투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비폭력 운동의 한계를 느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소규모로 혼자서 소수의 인원으로 또 적은 비용으로 암살이나 어떤 큰 조직이나 건축물의 파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해서 이게 또 꽤 많은 성과를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게 의열단이고, 그래서 의열단 같은 경우는 김원봉 대표적인 엄청 유명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성에서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이 단체는 목표가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선언문에서 활동 지침 같은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 사람들이 자신의 노선에 대해서 정당성을 좀 확보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선언문이 필요하게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김원봉 선생님이 신채호 선생님한테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그 투쟁의 목표 같은 게 담겨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글은 아마 학교별로 교과서에 다 조금씩 실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은 조금씩 꼭 읽어봐 주시면 좋고, 우리가 여기서 그냥 참고로 몇 개만 쓰자면 이 조선혁명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거는 뭐 다 모르더라도 결국 핵심은 여기서 무슨 혁명이란 말이 들어갈 때 혁명에 있어서 민중혁명 그리고 폭력, 암살, 파괴 이런 걸로 뭔가를 우리가 해보자 이런 내용이 만약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채호 쌤이 쓴 조선혁명선언문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파악을 하면 좋습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다음 사료와 관련된 단체 어쩌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사료는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체는 그래서 결국 1인 개인이 누구를 암살하거나 어떤 일본 통치 조직을 파괴하거나 폭동 일으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독립을 해보자, 이러한 단체고요. 대표적인 이제 그 활약을 하셨던 분으로는 박재혁, 김익상, 김상옥, 나석주, 이분 말고도 원래 이제 처음에 출발의 문을 연 분은 강우규라는 60대 굉장히 노인이신데, 이분은 이제 조선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던졌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 어쨌든 이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박재혁 부산경찰서를 이제 폭발시키려고 했고, 이거 말고도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 김상호 쌤은 이제 그 대학로에 가면은 그 동상도 있어요. 이분은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고, 나석주 이분은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곳에 이제 폭탄을 던지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셨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래, 이거 말고도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박열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박열 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일왕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었고 실패했지만, 뭐 조명하 선생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단체가 나중에 이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가 나중에 30년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단체가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봉창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된 단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의열단은 결국은 개인으로는 뭔가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1920년대 후반에는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직적인 무장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거기 단원들은 중국의 군관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체계적인 군사 교육을 받아요. 이 학교 이름이 황포군관학교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독립군 간부도 키우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나중에 30년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단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인애국단을 살짝 살펴보고 다시 다른 내용으로 가죠. 이 의열단이 계기가 되어서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조직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당시 굉장히 세력이 약해져 있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부적인 분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어떤 압박도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좀 되게 약해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에 좀 활력을 좀 불어넣고자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고요.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습니다. 1932년 연도도 써놓을까? 1932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 분은 이봉창,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요. 이봉창 쌤은 이제 1932년에 도쿄에서 일본 왕이 타고 있는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근데 그게 이제 실패했어요. 다른 그 마차에 타고 있어가지고 실패를 했고, 어쨌든 바로 잡혔고,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이제 그 상하이 사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겼거든요, 일본군이. 그래서 그 기념식에 이제 일본 여러 대표적인 간부와 이런 뭐 총독 이런 애들 다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폭탄을 던져서 많은 일본 군인들과 고관을 살해하거나 아니면 피해를 끼쳤던 그러한 의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감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 장제스가 이걸 계기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지원을 강화했어요. 이러한 계기가
했던 이제 운동입니다. 결국 이러한 한인애국단은 이 두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 이것도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중간에 살짝 그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를 보면은 좋은데, 이 자료가 책에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이제 그 독립군들의 얼굴도 나와 있고 지도도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거 한 번씩 좀 읽어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1920년대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운동들을 좀 배워볼 겁니다. 국내외 민족운동인데요. 1920년대 때는 대표적인 특징이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이렇게 서로 좀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걸 좀 파악을 해줘야 되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어떤 운동들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산장려,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 다음에 농촌계몽운동. 이게 다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하자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을 뭔가 평등이라든지 계급 타파, 민족 해방 이런 게 좀 더 화두인 단체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그런 어떤 단체, 뭐 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동자, 농민, 뭐 학생, 이런 운동들이 이쪽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었고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민족주의 계열은 이제 민족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 우리 실력을 키워서 독립하자라는 게 실력 양성 운동이고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 물건 우리가 생산하고 장려하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 자본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대표적인 구호로는 자급자족,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해서 우리가 먹고 쓰자, 그리고 국산품 애용 등등이 이제 구호입니다.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평양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평양에서 누가 이름도 써놓을까요?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쓰자. 조만식 등의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평양에서 조선물산장려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국산품 애용을 하자라는 운동을 펼쳤어요. 한때 이거는 좀 성과는 거뒀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전개 말고도 한계도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었냐? 첫 번째는 이걸 통해서 기업이 생산을 많이 했는데 생산량보다 수요량이 훨씬 많아서 그걸 따라잡지 못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좀 비판했는데, 사회주의자들 이거 너무 자본주의자들의 그 이익만 위해서 좀 만들어진 활동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전개와 한계점이 있다, 이건 정리를 해둬야 되고,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일제가 이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전문교육을 시키지 않았단 말이지.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만 시켰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기회를 주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 고등교육 기관을 만들자라는 걸 목적으로 세운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분야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대학을 만들자라는 밀립대학 기성회라고 하면 보통 이제 돈을 모으는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이상재 선생님이 추진을 주로 했는데, 이게 구호가 있어요.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한민족, 우리가 그 당시 1000만 명이었나면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 이렇게 모으면 대학을 세울 수 있어 라는 구호 아래에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큰 호응을 얻어서 모금운동이 일어났는데, 결국 이건 실패했어요. 이제 당연히 일본에서 이거를 세우려고 냅두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고, 그리고 일본이 이제 너네 알겠어, 너네 대학 원하니? 그러면 내가 세워줄게 해가지고 일제가 이제 첫 번째는 총독부가 방해를 했고,
두 번째는 일제가 그래 너희 원하면 내가 대학 세워줄게 해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아예 세워주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 친일파나 이런 애들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이 세웠다는 게 우리가 막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거지. 어쨌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농촌 계몽운동은 일제가 차별적인 교육 정책으로 우민화 정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좀 멍청하게 만드는 거지, 판단을 못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글자를 보급해서, 계몽이라는 말은 가르친다, 일깨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을 좀 가르치자, 일깨우자, 깨어나게 하자, 이런 운동이 농촌 계몽 운동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문자 보급 운동, 그리고 비슷한 똑같은 건데 러시아어로 브나로드라는 게 민중속으로라는 뜻이에요. 민중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글자를 좀 배우고 깨우치게 하자,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는데 결국 이제 일제가 이것도 방해를 하게 되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브나로드에 대한 그 포스터 같은 것도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일보도 구호가 있어요. 아는 것이 힘, 이런 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이런 구호가 나오면 이게 이거 문자보급 운동이네,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20년대 후반 30년대 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러했던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은 당연히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발전을 추구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 나은 사회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하지만 이 실력 양성 운동은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이게 전제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해서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생각이 결국 어떻게 이어지냐면, 우리가 일본에게 어느 정도 부족함이 있어 라는 생각은 결국 적극적인 항일투쟁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일제에 금방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실제로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흘러간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장단점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 계열인데요. 사회주의 계열은 아무래도 뭔가를 좀 평등하게 한다, 좀 나은 삶을 살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 농민, 학생 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먼저 노동자들의 운동은 소작쟁이라고 해서, 소작농 말하는 거죠. 소작농은 자기 땅이 없이 다른 땅 주인, 그 지주의 땅에 들어가서 일하는 애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암태도라는 전라도의 엄청 큰 섬이죠. 암태도에서 소작쟁이가 있었는데 이게 1923년인데요. 그때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원래 이제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잖아, 그치? 근데 원래 기존에는 70% 이상으로 받았대.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일을 다 해주면 70%는 다 세금으로 떼고, 그러니까 다 넘겨주고 자기 거 30%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 40%까지 낮췄어. 이렇게 실제로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불나운동, 나 나쁘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막 버티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거는 이제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됐던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쟁이는 노동자들의 운동인데 대표적으로 원산 노동차 총파업이라는 아주 큰 일제강점기에 최대의 규모였던 노동자 파업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당연히 월급 인상해달라, 그리고 일하는 시간 단축해달라,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성공했다 실패했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걸 다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의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민족의식이 높아지고 또 좀 일본에 저항하게 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운동은 1920년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청년이나 학생들의 단체가 주로 이제 3.1운동 이후에 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의 의견을 뭐 전달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이러한 운동이 크게 터지게 됐던 계기가 60만세 운동인데요. 이 60만세 운동은 6월 10일에 1926년에 일어났던 운동으로 순종이 그때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이라고 하나? 그걸 인산일이 6월 10일이었고 그게 맞춰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로 계획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단순히 학생들만 이제 이게 주도해서 일으킨 그런 거보다는 어쨌든 60만세 운동은 학생들 포함해서 조선공산당, 천도교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주도를 했는데, 우리가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면 사회주의자들, 그죠? 사회주의자들이 일단은 처음에 운동을 계획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라고 필기를 하냐면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부, 그러니까 좀 일본의 극도로 싫어하는 민족주의자들이 합쳐져서 전개를 하게 되고 그 외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정대로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많이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구체적인 투쟁의 지침을 평가를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러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처음으로 합쳐서 뭔가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이후에 신관회라는 단체가 나오게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이거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민족유일당 운동, 서로 다른 단체들이 손잡고 이렇게 뭔가 운동하는 거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이제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이제 한국인 여학생을, 조선인 여학생을 막 이렇게 놀리고 막 머리카락 갖고 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본 경찰이 왔는데 다 한국 놈들 탓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분노했던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전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간회가 지원하게 되면서 좀 더 확산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더 이제 만주 일본에까지 확산이 되게 된 3.1운동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경문이 있어요. 학생들이 외쳤던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이 처음에 초반에 들어 있었냐면 11월경, 이게 초반이거든요. 초반에는 조선인 위주로 교육을 해달라, 식민지 노예 교육은 해지하라,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좀 더 지속적으로 전파되는 이제 진행되는 1월쯤 흘러가게 되면 이러한 뭔가 민족차별, 이런 식민지 교육 비판 쪽이 아니라 좀 더 일본에게 저항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를 착취하는데 매 순간 항상 쉬지 않고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우리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자유를 쟁취해라. 뭐 이러한 내용이 담겨서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학생 식민지 교육이 비판하는 운동으로 시작이 됐다가 11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항일 운동의 성격을 띠게 돼요. 이때는 뭐라고요? 그냥 식민지 교육을 비판하는 좀 약간 굳이 따지면 소극적인,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흐름으로 가게 된다. 이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신간회를 배워보도록 하죠. 요 신간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1927년에 만들어진 단체로서 신간회는 위에 잠깐 이렇게 60운동 할 때 나왔던 건데, 우리가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중에 일제와 손잡지 않는 계통을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라고 하고, 이렇게가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비타민과 사회주의자들이 손잡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예요. 그래서 신간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사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민족 유일당 운동, 여기 써놨죠. 민족 유일당 운동이 많이 이제 활발하게 퍼지고 있었는데, 민족 유일당 운동은 결국 양 진영이 손을 잡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 살짝 위쪽에서 배웠을 때 이거에 근거해서 삼부가 통합이 됐잖아요.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났죠. 만주 지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특히나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로는 그 사회주의자 계열에서 뭐라고 쓰지?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정우회 선언, 정우회 선언이라는 그 유명한 선언문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옆에다 쓸게요. 사회주의 진영의 주장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우리가 손을 잡자,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별로 사료가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다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에는 핵심이 뭐냐면, 종래에는 우리가 손을 잡지 않았지만 이제는 좀 그러한 그 민족주의자들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휴하자, 이런 말. 그리고 타락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가 얘네하고 동맹자적 성격을 갖자,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정우회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정우회 선언이 나오면은 뭐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나온 거구나. 그리고 이 정우회 선언을 계기로 이게 만들어질 수 있었구나, 신간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사회주의자들과 비타적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만든 단체가 바로 신간회가 되고요. 그래서 신간회는 이렇게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단체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먼저 이제 강연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에 살짝 나왔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또 이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그 신간회의 약간의 그 여성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근우회라는 그 단체를 결성하는 데도 영향을 끼쳤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일제가 탄압을 해서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새롭게 구성된 새로운 그 집행부에서는 처음 강령과 달리 타협하자라는 애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타협하자라는 흐름이 생기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으로 인해서 해소는 좀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잠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단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를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일제가 탄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도 있었고,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이 뭔가 지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회주의자들의 지도부인 코민테른도 노선을 변경해서 민족주의자들과 그 전에 손잡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손을 잡지 말자. 왜냐하면 이거의 계기는 그 국공합작이라고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일제를 물리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결렬됐거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갈라지게 됐단 말이죠. 그런 흐름에서 코민테른도 노선을 변경하게 되고, 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활동 방향에서 내분에서도 약간 그 친일파 쪽과 손잡자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신간애가 해소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이것저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료를 보시면서 이거는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년대가 좀 내용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선생님 프린트만 할 게 아니라 교과서도 한 번 더 보시고, 아, 선생님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구나 라는 참고사항으로 보는 게 좋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내 머릿속으로 정리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교과서도 보고 자료들도 보고 문제집도 여러 번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